끝나지 않는 학폭의 굴레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한창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얼마 전 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학창 시절에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표예림 씨인데요.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 후폭풍이 불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운영하는 이 동영상 채널에 학교 폭력 사실을 알리고 또 방송에까지 출연을 했는데요. 얼굴과 실명을 다 이제 공개한 상황이었고 본인의 이제 직업까지 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이 표예림 씨가 밝힌 학교 폭력의 현실 굉장히 좀 끔찍했어요. 경남 의령에서 이 10대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초중고등학교 12년을 다니는 동안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맞아요. 당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28살 20대 후반입니다. 이 학교 폭력 내용을 보면 사소하게는 뭐 험담을 하거나 또 물건을 숨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하게는 변기통에 이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거나 네. 발로 배를 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반응이 없으면 반응이 있을 때까지 학교 폭력이 계속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초중고 12년 학교를 다니는데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하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경남 의령에서 제가 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곳이 학생 수도 적지만 학교도 적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중학교를 거쳐 맞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학교라는 곳이 아마도 표혜림 씨에게는 지옥이었을 가능성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엔 대학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부모님들이 대학 가기를 원하셨지만 뭐 본인이 학교를 벗어나는 길, 이제 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길이 아마도 이 지옥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사가 되길 결심을 했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 도망치듯 옮겨왔다고 합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고 진짜 다른 사람이 돼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오랜 시간 학교 폭력을 당한 만큼 그것이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학교 폭력이 다시 이제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로서도 그 더 글로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가 돼서 논의가 될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 드라마가 주는 통쾌함, 카타르시스가 엄청나잖아요. 하지만 피해자인 표혜림 씨 입장에서는 통쾌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허무함이 남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동은이 본인 인생의 18년을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실행하는 기간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인생 가해자한테 모든 걸 거는 그 모습에서 허무함을 느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책도 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저렇게 노력하는 동안 나는 학교를 졸업한 나머지 7, 8년 정도 되는 시간이죠. 과연 뭘 하면서 살았던가 이런 생각에 자책감도 느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졸업 앨범을 찾아서 이들 가해자들 수소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것이었는데 돌아온 답변, 가해자들로부터 들은 답변은 네가 표해교냐? 송혜교 씨가 문동은 씨로 나왔죠. 문동은 네. 캐릭터로. 이 더글로리 주인공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네가 표해교인 줄 아느냐? 이런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거의가 대부분 그 당시에 어떤 법적 조치 취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학교 폭력은 형사처벌과 이제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교 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시기는 사실상 그 학교를 벗어났을 때 문제를 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을 매일매일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걸 문제 삼으면 더 나에게 큰 보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공소시의 경우에 이제 폭행의 경우 5년이고요. 상해 7년, 강제추행 10년 정도라서 대부분 사실 10년 이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문제 삼겠다 하면 일부에 대해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발생했는데 내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문제 삼겠다라고 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어떻게 좀 이끌어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표예림 씨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 경우에 신상이 다 공개가 돼서 파장이 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가해자들 4명에 대한 신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채널 운영자이자 폭로자인 A씨 자신을 표예림 씨 동창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림이가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너무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지금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의 힘을 빌려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가해자들의 과거 사진,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의 졸업 사진과 현재의 모습도 담겨져 있고요. 현재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최근 근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금 표예림 씨 관련 학폭 사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뭐 일반 국민적인 감정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땐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사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 보복의 경우에는 사실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화가 나서 아니면 내가 너무나 피해 당한 게 억울해서 뭔가 이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사실 글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상황이 표예림 씨 그 동창생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제 명예훼손 글을 올린다라든지 뭐 사진을 올린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사적 자치, 사적 복수 이것이 조금 더 통쾌하다라는 측면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공익성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명예훼손의 이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지금 표예림 씨가 유튜브 채널로만 공개를 한 게 아니라 방송까지 출연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지상파 방송, 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다룰 때 굉장히 이게 나중에 또 잘못 다뤄질 경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모든 자료들 다 취합해서 정확하게 저는 다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 공익에 부합하지 않나,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나. 물론 이건 법적인 판단 근거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익에 부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미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경우 그러면 가해자들은 과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후유증, 뭐 트라우마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묶여 있죠. 가해자들은 현재,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손해를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신상 공개조차 못하게 한다는 건 정말 저는 이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좀 이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신상 공개한 것이 가해자들에 의해서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이 학폭 피해자가 2번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가해자들을 대변한 이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그쵸. 없습니다.
사실 신상이 공개된 이 4명 가운데 1명은 직장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한 미용실이었는데요. 미용실에 뭐 욕설을 하는 그런 전화가 오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뭐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용실 별점 테러를 상당히 많이 음.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뭐 요즘에 별점 테러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매장의 이익과 곧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B 씨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미용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실의 피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혜림 씨가 앞장서서 별점 테러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1차 입장문, 2차 입장문 이렇게 2번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첫 번째 입장문에서 이 학폭 사태로 지목된 직원 이 사건을 인지한 뒤에 바로 계약 해지 조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용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계약 해지됐으니까 출근을 하지 그쵸. 않는 게 아니라 출근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학폭을 옹호하거나 감싸줄 생각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일단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채용하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1차 입장문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이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이 지금 표혜림 씨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표혜림 씨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전달을 해주겠다,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2차 입장문에서 해당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밝히면서 네티즌들 이렇게 빨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주고 또 네티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입장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미용실에 대한 칭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하는 거와 또 별도로요.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 또 다른 가해자라고 함은 이 4명 가운데 한 사람이고 지금 표혜림 씨 학폭과 관련해서 주동자로 그쵸. 지목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육군 군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이 더글로리 사건 땡땡땡입니다. 라고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지금 우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소위 노는 무리가 맞다면서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혜림뿐만 아니라 모든 동창생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반성하고 살겠다라고 밝히면서도 표혜림 씨가 이 사실무근의 내용을 고소하는 등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무원인 제가 CC라고 하겠습니다. 이 CC가 밝히기를 하늘의 맹세코 12년 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주동해서 괴롭힌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이 가해했던 여러 사례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 변기통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이 지금 표혜림 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이 특수상해죄로 표혜림 씨로부터 지금 이 CC 고소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당 고소장에 2013년 11월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 씨의 어깨를 내리쳤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도 지금 이 CC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무고를 입증하고자 이 표혜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 증거 등을 모아서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이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서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법적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문을 게재했다라고
있다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해서 이 살해 협박 문자를 비롯해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이 해당 이 육군에도 여러 가지 이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이 협박성 전화들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응급구조 이 담당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으로 인해서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한순간에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 뭐 네티즌들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당 이 육군, 지금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육군의 비판 관련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전체 이 군무원들을 네티즌들이 뭐 비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전체 집단으로 향하게 하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글들도 있고요. 또 이 네티즌들 가운데는 일단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앞뒤 맥락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주장 다 거짓이라고 지금 거짓이라는 취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며 살겠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과를 하면 사실 사과에서 이제 딱 끝나야 그게 진정한 사과로 그래도 이제 볼지 말지가 설왕설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과를 해놓고 거기에 조목조목 따지듯이 반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공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놀랄만한 이야기가 좀 전해졌어요. 표혜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고통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아까 표혜림 동창생이라는 유튜브 이 채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표혜림 가해자 동창생 이 유튜브 채널이 또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이 지금 표혜림 씨의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영상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마도 이 상황이 표혜림 씨로는 뭐 참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판단을 해서 충동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혜림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표 씨 상당히 이 안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가해자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혜림 씨에게 영상 삭제해라. 그리고 사과하라고 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뭐 이게 사실 표혜림 씨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2차 가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표혜림 씨 뭐 대내외적인 활동 모두 다 접고 민형사 소송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 표혜림 씨가 하고 있는 법적 대응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좀 같이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표혜림 씨는 앞서서 지난달 12년 동안 당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아까 이제 공소시효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학교 폭력 아마도 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표혜림 씨가 법적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물었겠죠.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법 개정을 해서 이 공소시효 없애달라라는 게 이 국민동의 청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금 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인권을 대변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 지금 이 국민동의 청원 한 달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이게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표혜림 씨가 관련해서 올렸던 국민동의 청원 이미 5만 명 기준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실 이 표혜림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25살부터 27살까지 이 한 3년여에 걸쳐서 여러 수술들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들이 계속 이 신체적인 아픔들이 지속됐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뭐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이 학폭에 대한 스트레스로 비롯돼서 이 육체적인 아픔까지 겪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한 학생이 정말 많은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왜 과연 교사는 모르고 있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알고도 모르는 척을 했을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혜림 씨가 밝힌 바가 있을까요? 사실 가해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표혜림 씨 월화수목금 모두 이 가해자들에게 거의 폭행을 당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학교가 지옥이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큰 용기를 내서 담임교사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담임교사의 반응이 네가 못 어울리는 거다. 잘못했으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표혜림 씨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해당 교사 지금 과거에 있던 학교에 남아있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뭐 현실판 더 걸로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건이 표혜림 씨 사건이잖아요. 드라마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드라마에서도 학교에서도 공권력으로부터도 이 문동은이 보호받지를 못하잖아요. 표혜림 씨 역시 이때 만약에 뭐 교사라든지 누군가의 보호가 있었다면 과연 그때 겪었던 이 학교 폭력의 아픔을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이 트라우마로 잊지 못하고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크게 남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정말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점점 그 교묘해지고 또 가혹해지는 학교 폭력인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의 상처가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더글로리 반향이 굉장히 컸고 또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육부가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보면 좀 미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뭔가 여론의 이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크게 제기되면서 이 비판 여론에 떠밀려서 급하게 나온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번 대책 뭐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학폭 가해 처분에 대한 생기부 기간, 이 기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두 가지 내용 뭐 당연히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한다라는 것, 뭐 국민 정서상 동의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엄벌주의로만 가다 보면 소송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러게요. 교육계 일각에서의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사실 요즘에 경미한 학폭 사건에 대해서도 학교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학폭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학교 폭력이 증가하면서 학교 폭력의 유형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적인 조치만으로는 이 학폭 사태 이 해결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연령별로 예방교육 달리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교육적인 해결까지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학교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장기간 집중 지원 체계도 좀 촘촘히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무조건 엄벌주의로 가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